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더군요. 예, 지금 내부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1호 혁신위원이죠.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아, 네. 전남 순천의 네, 천하람. 예, 출생은 대구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학창 시절도 대구에서 하셨고. 네, 국토를 굉장히 넓게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저희가 순천 얘기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귀국을 하는데 네.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 설전이 좀 도를 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희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뭐 굉장히 거친 얘기들이 우리 격조 높은 시사 방송에서 나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다. 저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지방선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선점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내 권력 투쟁처럼 비화되고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제 발족하려고 했던 혁신위원회가 그 한가운데 있게 되면서 예.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찌 보면 참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당내 내용이 수습되고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한 마음으로 같이 혁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혁신 키워드 얘기하셨는데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꺼내든 키워드가 혁신이고 네. 지금 혁신위원 1호시잖아요. 네. 임명장은 받으신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혁신위원 진 같은 수준이고요. 혁신위원 네, 네, 아직은 내정만 돼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구성이 네. 좀 더디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원래 원칙은 최고위원들께서 이제 한 분씩 추천하고 네, 조금 네. 부족한 부분은 이제 최재형 위원장께서 아마 보충하시는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위 그리고 혁신위원 선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최고위원들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호 혁신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갑자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1호 위원은 또 이준석 대표 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다 하니까 이제 더 시끄러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제 스스로를 이준석 대표 계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께서 한 명씩 임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이 추천을 해서 최재형 위원장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내정이 된 것이고요. 네, 네. 실제로 저희가 각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각자 다른 입장과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그에 맞는 분들을 추천하신다면은 이 혁신위는 굉장히 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위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무슨 이준석 위원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이 구성 전체를 보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물론 이준석 대표와 연배도 좀 비슷하고 정치적으로 보는 관점도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뭐 이준석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예. 이준석 예. 대표가 생각이 안 맞으면 당연히 비판도 하고 예.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 나는 이준석계가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오늘 저는 이준석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엊그저께 상황 관련해서 예.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자제하시라든지 아니면 상황 이렇다든지 좀 카톡이라든가 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준석 대표랑 개인적으로 연락도 자주 안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기 예. 때문에 네. 또 언론에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만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연일 SNS를 통해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할까요? 오늘 또 올린 SNS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나를 1년 내내 흔들어 놓고 네. 제가 이 표현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슨 싸가지를 논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뭐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강한 스타일로 이재명 후보와 맞설 때는 다 같이 박수를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스타일 자체를 저희가 어찌 보면 조금 뭐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싶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내가 대선, 지선 다 승리로 이끈 승장인데 네. 마치 어떤 승리의 원흉인 것처럼 오히려 승리하고 나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당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안 갖춘 것 아니냐. 그리고 네. 그 예의를 갖추지 않는 원인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더 나이가 많다거나 선수가 많다거나 뭐 이준석 대표 영선이니까 많다는 개념이 성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것에서 근거해서 당대표를 부당하게 흔든다고 한다면은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이제 저희가 익히 알게 됐죠. 지난 예. 뭐 1, 2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집권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가 됐는데 좀 그 부딪힐 일이 있거나 공격받는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좀 금도를 지키고 조금 좀 어른처럼 그러니까 그 정당의 어른으로 행동해야 되는 좀 입지가 좀 달라진 건 아닙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나 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를 가고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을 보면 네. 굉장히 여당 대표로서 짜임새 있게 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당한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원래 본연의 스타일의 공격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것이지 네. 도발을 안 하고 뭐 여당 대표로서 일상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 가볍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돌출 행동을 하는거나 저는 그런 건 딱히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비판은 글쎄요,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께서 조금 어찌 보면 이런 어떤 그 분쟁의 강도를 올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도 함께 갖고는 있습니다. 조금은 분쟁의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설전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진석 너무 의원과 이준석 대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요.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해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하자. 그래가 최고위원들이 동의했거든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때 구성할 때 제가 최재형 원장 한 분 딱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다 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정진석 공천이었습니까? 그 혁신이 무슨 혁신이냐라는 궁금증이 있다고 정진석 부의장 말씀하시는데 그 궁금증이 전반적으로 좀 있거든요. 이게 뭘 혁신하는 거냐? 공천 혁신이라면은 공천은 그 본인 당대표 끝난 다음의 일인데 왜 지금 공천 혁신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게요, 기업도요, 잘 나갈 때 공천, 뭐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공천이라는 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도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입니다. 이해관계가 보이고요. 그래서 공천 제도라는 것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도를 설정해 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네. 다음 2년 남아 있는데 공천 제도를 지금 혁신해도 늦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네. 뭐 조혜진 의원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부당한 공천을 경험해 본 분들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총선 2년 남았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걸 미리부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룰을 세팅을 해놔야지만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그 제도를 믿고 저희 당에 와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미 당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 제도를 신뢰하고 내가 그에 맞춘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공천 막바지에 와가지고 흔들게 되면은 당에서 또 사천한다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갈등이 어떤 혁신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그런 토론보다는 계파 갈등 또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문제 같거든요. 지금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을 언론에서는 윤핵관 대 이준석 이런 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뭐 보여지기가 굉장히 쉽죠. 저는 뭐 100%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고 뭐 서로 비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컨대 최재형 천하람이 이준석 사람이다라는 것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계파 갈등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사리에 안 맞는 비판, 부당한 비판을 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이제 그러면 논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네.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대선 경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이준석 대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해석이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정진석 부의장님과 같이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저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하신 분도 정진석 부의장이셨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럼 뭐 정진석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억지로 뭐 선을 긋고 누구 예.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네. 저는 생산적인 논쟁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부의장도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같이 일도 해보시고 네. 또 뭐 성품이 좀 온화한 편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분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저도 뭐 정진석 부의장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도 좋고 이번에 공천하시느라 사실 굉장히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 내에서 조금 더 어떤 존재감을 스스로 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정진석 의원께서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비춰진다는 것을 예. 아실 텐데 네, 네. 이게 이제 굳이 꼭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을까? 이게 당내 후배로서는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나를 흔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이게 대선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를 몰아낸다라는 것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능한 일인지 저는 네, 일단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언론이 너무 좀 과하게 이런 걸 부추긴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정진석 부의장이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무슨 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냐라고 손사래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고 또 사람마다 각자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은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두 번의 큰 승리를 가져온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만약에 이런 당대표에 대해서 뭐 어떤 의혹에 불과한 팩트가 확실하지 않은 걸로 흔든다거나 끌어내린다라거나 한다면은 네. 이거는 우리 정치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대표 선거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네. 윤리위원장 뽑으면 되는 것이지. 네. 저는 그래서 윤리위에서도 이런 어떤 그 당대표 징계의 그 엄중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원장이 아까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 됐고 지금 이제 위원은 한 분이신데 최재형 위원장께서 뭐라고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혁신에 대해서. 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미 나왔다시피 조금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관련해서 이미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공천 이외에도 저희 당에 폭넓게 우리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잘 한번 우리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정당 혁신 이제 이준석 대표 강조하시는데 네. 공천은 알겠고 또 다른 정당 혁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길러내고 또 그걸 국민들께 선보이는 공천까지 이어갈 거냐 하는 것이 정당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요, 우리 당에서 당협위원장과 가까워가지고 감투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평당원으로서 당 활동을 하는 게 좀 다소 제한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쓸 수 있는 인재풀을 오히려 줄이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최근에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준석 대표 1인에 의해서 이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들이 당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어도 지금은 그냥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SNS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의견 표출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앞으로 한 1년 임기 남았습니다만은 천년 만년 당대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당원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당내에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문자 폭탄 같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네. 합리적인 다수의 의견을 당으로 어떻게 잘 끌어들이고 그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귀국을 하는데 지금 시끌시끌한 당내 갈등을 좀 수습하고 혁신이 구성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혁신위원회 설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시면서도 조금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귀국해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제 혁신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 노력이 일부 이제 되어진다면은 혁신위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람 의원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태어나서 보내셨고 지난번 총선 때 순천에서 출마를 하셨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가 순천에서 30% 이상 득표율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 바로 옆인 고향 곡성에서는 40% 넘는 득표율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음 총선에도 순천으로 나가십니까? 네, 저는 순천에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좀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의 그 지역의 분위기, 호남의 국민의힘에 대한 분위기,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선 저희 당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총선에서 3%를 받고 이제 시원하게 낙선을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이제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18%가 넘게, 그리고 광주에서도 15%가 넘게 득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남은 과제는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빠르게 충원해서 호남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 선보일 거냐 하는 과제가 한 가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정현 의원이 30%가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저만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을 선택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신다. 저는 그래서 많은 희망을 본 선거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이렇게 다니실 때 다음에 내가 나가면 당선될 수 있겠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확신이 생기셨나요? 네, 실제로도 그런 것이 예. 저희 순천에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기초의원, 그러니까 순천시 의원도 역사상 처음으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순천에서나 아니면 호남 전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었어요. 그냥 네.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표 조금 더 주십시오 하는 정당이고 평상시에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기초강력의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제도권에 진출해서 기초의원, 강력의원들이 배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기득권인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한 발 더 뛴다면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왜 바뀐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준석 대표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준석 대표 편처럼 보여지는 게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남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약간 신군부 세력의 어떤 후예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전두환 정당 같은 이미지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전두환 같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세대 교체됐고 또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 섬에도 들어가 가지고 인사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또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고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이게 진정성 있게 간다면은 저는 호남에서도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전남은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58%를 기록했고 순천에서는 이미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 그 전 의원이 2번 당선되신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정현 전 의원이 거기 나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총선 때? 뭐 경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건 조금 지역 이슈입니다만 순천이 지금 전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 갑을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순천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획정이 되어 있거든요. 갑을이 있더군요, 거기도. 갑을이 있긴 한데 순천의 일부를 떼서 광양 곡성 구례에 붙여놓은 그 좀 게리맨더링으로 비판을 받는 선거구 획정이라서 저희가 인구수에 맞게 제대로 순천이 갑을로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 이정현 의원님과 함께 뭐 그건 이정현 의원님의 의사겠지만은 출마하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일단 혁신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요. 임명장 곧 받게 되실 텐데 끝으로 간략하게요. 뭐 9월까지 1차 목표 제시하셨던데 그때까지 뭐는 반드시 하겠다 그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공천 제도 관련한 이야기는 저는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일정이라든지 스케줄은 당연히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들이 상의하셔서 정할 문제고요. 다만 9월이 넘어가게 되면 또 국감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천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거나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제대로 된 테마나 1차적인 결과라도 국민들께 빨리 내놓는 것이 예의다라고 저 개인적인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내가 이준석 대표의 사람이라고만 불리는 것은 좀 부당한 면이 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이준석 대표랑 친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